조용히 하세요. 자, 8회차 볼게요. 모래통 이야기야. 창문 좀 닫아봐. 시끄럽다. 이제 냄새 안 나지? 자, 그래서 1인칭 시점이라는 거는 그냥 바로 보시면은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인 거 됐고요. 근데 내가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꼬라지 보니까 여기 건우가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아마 관찰자의 시점으로서 이제 건우의 뭐 약간 학부모 어디 가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 안 할 거 아니야. 선생님도 학교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지랄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맞으면 좋겠다. 너희 자유시는 누군데? 아 그건 재현이가 갔으면 지었겠지. 재현이는 선생님 가면 상견례잖아. 예. 그래서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그래서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하고 이상해. 남의 엄마 손을 왜 이렇게 유심히 보냐.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그러니까 평소 하는 일에 너무 거칠어져 있는 양이 보기 안타까울 정도였다 해서 우리는 계속 정서를 파악해야 된다고 뭘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나 기꺼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에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서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 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했는데 뭐 칠칠하다 뭐 이런 단어에다가 굳이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그래서 A 부분에서 이제 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김새를 보아하니까 건우 엄마가 되게 살뜰히 집안일을 잘 챙기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고 유난히 말끔한 마루청, 먼지도 안 뒤집어 쓰고 있는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어느 것 하나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었으리라 싶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집을 가꿨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집안 밖의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대요.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악지세게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건우 아빠가 일찍 죽었거나 뭐 없어졌거나 했나봐. 하지 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인류 중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되게 아들한테 잘하고 혼자서 억세게 살아오는 홀어머니의 느낌 약간 이런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건우의 성격도 여기 살짝 나온다고. 어떤 성격이야 얘? 되게 시골 애새끼들만큼 막 투박하지 않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나는 아이였다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게 믿기지가 않을 만큼.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건우의 짙은 눈썹 가운데서 그녀의 성격 하나 더 나오죠. 되게 수수하게 본인의 일을 다 하지만은 내적인 정열과 내적인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건우를 잘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한 여성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그거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방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건우 자는 방 따로 있고 공부할 때는 엄마 방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사과 개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거 추측되고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고 그 가운데 섬얘기라고 잉크로 굵직하게 등말에 써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그래서 섬얘기? 저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예요. 어차피 이거 낙동강이라는 배경이 또 주어져요.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갖고 와봐. 건우는 싫어도 무관해라 뽑아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깁니다. 그래서 섬얘기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본인의 일상생활 일기 같은 것도 있고 뭐 본인이 짤막짤막하게 단편소설처럼 적어놓은 것도 있고 했는데 뒤에 내용 보시면은 이 마을 이야기를 마치 소설처럼 옮겨놓은 거라는 걸 다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좀 읽을 수가 없고 어디 그냥 책 읽음 소감이나 좀 보여주게. 중학생인 거고 건우는.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줬는데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쓴 글씨였다. 땡땡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는 분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땡땡 여사라고 지금 건우의 소설 속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우의 소설이라든가 건우의 뭐 독후감 뭐 이런 거에 어머니는 혼자 사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독후감이네요.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은
지금 갑자기 정치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선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서 그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뭐 알고 찍어? 지금 섬 사람들 데리고 가서 투표시키는데 뭐 알고 투표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냥 자기 데리러 왔으니까 그냥 얘네가 좋은 애들인갑다 하고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우연한 정치를 위해서 정해주는 기구야. 지정해주는 기구.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위에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언제 같아요? 시기가 옛날. 이 지금 산업화 시기, 약간 독재 정권 시기, 자유당 시기 뭐 혹은 아니면은 박정희 시기 이때 당시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고 내려가서 중략 부분에 이제 갑자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이 섬마을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나는 지금 건우네에서 건우의 책을 읽었어. 건우의 글을 읽고 건우의 글에 있는 내용은 뭐였냐?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느냐? 한번 초창기, 초기 대한민국의 느낌이거든. 그래서 중략 부분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은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준 얘기였단 말이야. 얘네들은 뭐를 겪었나 봅시다. 조마이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서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건우가 쓴 섬 얘기라는 책에는 지금 할아버지가 건우한테 들려줬던 얘기들도 일부 섞여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우리 조마이 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사 없었겠으면 죄다 어떻게 됐다? 뺏겼다는 거. 원래는 자기 대들 거였는데 와서 뺏었다고. 그런데 예적부터 이구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물이 만들어준 우리의 조마이 섬은 점점점.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 쪽으로 나왔대.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뭐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건우 할아버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 말락할 무렵에 일제강점기네요.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는 뭐였어? 일제강점기다. 일제 이야기. 이완용이라는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만든 뒤부터 카드만, 그래서 윤충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 같은 게 이글거리고 1905년에 을사년에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매국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 이후에 정민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그러니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치욕적인 종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더욱이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전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두 국유로 편입시키는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 농민으로 빼앗은 뒤에 다시 불화하는, 그러니까 나눠주는 방식으로 동척과 일인의 수중에 옮겨놓던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단 조마이섬 사람들은 땅을 뺏겼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돌아와서도 이 사람들은 되돌려받질 못했고 결국에는 그거 다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뱃속에 계속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해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죽일 놈들. 되게 불편한 심기가 이렇게 보여요. 당연히 빡치겠지.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해방됐냐 안 됐냐? 됐어. 해방됐어. 다음은 하천부지 매립허가를 얻은 유력자. 해방 이후에 이제 유력자 하천부지를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이거 산업화식이에요. 조마이섬 사람들은 일제한테 뺏겼던 땅을 되돌려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람들을 쭉 들먹이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감정. 그래서 건우는 지금 뭐를 저주하고 있어? 이 조마이섬 사람들이 겪었었던 이
한창 한반도가 격동의 시기를 겪었을 때 빼앗겼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고 화가 난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얘를 키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려던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돼. 이제 좋은 높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공부 악착같이 시키려고 하고 건우도 열받으니까 공부를 개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건 같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 땅에 대한 원한, 그래서 저주가 이건가 봐요. 원한이 컸던가를 과연 짐작할 수 있을까 해서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내용은 크게 뭐 알 필요는 없어요. 딱 이 정도만 봐도 뭔 내용인지 감이 오잖아요. 한참 격동하던 시기에 일제 그리고 뭐 독재 시기에 땅에 대해서 뭐 수탈당한 거죠.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이거를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건우네 집에 가정교사로 방문을 해서 건우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건우한테도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건우는 지금 그래서 어디에 대한 반감도 있다? 초기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쯤에 창작됐던 소설인지도 감이 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너무 쉽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공간적인 배경을 자, A에서 찾으셔야 돼요. 공간적인 배경인 여기에 지금 A에 들어가 있는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야? 아직은 조마이섬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어. 그냥 건우 집이야. 건우 집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엄마의 성격 정도가 드러나는 거지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냈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공간적 배경이 나오기는 했다만.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일상적 소재를 열거해요. 어디가 안 돼요? 일상적인 소재를 열거하긴 했단 말이지. 근데 인물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막 복잡한 심리를 느꼈으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거야. 건우 어머니의 성격을 보고 내가 복잡한 심리를 느꼈다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 넘어가서 서술자의 논평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거 서술자 난데요? 나의 논평 맞잖아요. 여긴 문제가 안 된다.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서술자 논평은 문제가 안 돼. 어디가 문제야? 성격이 안 변한다고. 여기가 안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건우 엄마의 성격 제시가 되죠.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한 적 없고요. 그래서 너무 쉽고요. 넘어갑시다. 이게 15년도니까 15학년도 이거 내가 6월 모의고사 이거 내가 봤던 건데 14년도에 실시했을 거야. 아니구나. 난 13년도 거 봤겠구나. 김지현은 풀었겠다. 13년도면 우리가 몇 살이지? 그런 거 세지 마라. 7살. 재수 없으니까 그런 거 세지 마라. 쌤 이제 31이야. 나 31세야 이제. 한국 나이. 연 나이로. 우리가 이제 19살이구나. 세대 차이가 너무 뭐 씨발 카메라 있는데 대놓고 얘기한 게 어딨어. 그럼 선생님 1900년도 사람이에요? 1995년도. 저랑 100년 차이가 그래. 1000년 차이. 아이 그만해. 2000년도생이잖아. 소는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왔음을 알려주는 후대다. 너무 적절하고요. 1, 2중학은 아니 뭐 언제 싸웠냐고. 교육 간의 차이가 나온 적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머지 또 다 맞는 말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B를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그냥 나와서 신 98 강뚜기 조마이섬 모습 하고 저기 이거는 그냥 멀리서 아주 멀리서 찍은 샷이에요. 건우의 증조부 대명 천재 이럴 수는 없는 기다. 그러니까 건우 할아버지보다 이 윗세대란 말이지. 이 위에도 뭘 당했어 지금 꼬라지 보니까. 손해진 종이를 부르르 떨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 조마이섬이 외놈 땅이 됐다는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건우 중조부 손해진 종이를 갈기갈기 찍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이건 대대로 지금 수탈당하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네. 그래서 오버랩이겠죠? 그래서 소년 뒤따라간다. 그 다음에 99신대니까 건우 선생님 나 같아요. 놀랍다는 듯이
우리 건우 선생님이네. 잘 만났어야 되는데 건우도 잘못 만난 것 같아. 이제 건우쌤 아빠랑 불러.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조사 사업에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먹었다는 거군요. 증오의 눈빛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때가 해방됐다고 만세 그러고 와보니까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얼마 전부터는 하천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쩌나 지금 계속 조마이섬 사람들의 땅이 돌고 있어. 남들 손에, 외지 사람들 손에 돌고 있어. 오늘의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조각을 매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게 좋을 기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기라고. 대면천재 이럴 수는 없는 기다 해서 증조부가 했던 말을 건우 할아버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나중에 가면 건우도 그 대사를 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씬 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기법. 그래서 위 L, ELS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각주 보시면 바로 써져 있고요. 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을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군. 선술집에서 건우 선생님한테 건우 할아버지가 했던 말, 그러니까 동척회사로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이 바뀌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 문제 없고요. 99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서 넣어야겠다. 뭘로 들어가 있어요?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이게 지금 갈등 상황이 이후에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가 분명히 어디 가서 싸울 것 같아. 자, 98에서 99 찬동한다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면 틀리라고 넣어놓은 문제거든. 찬성하는 게 찬동한다예요. 이거 4번이죠. 너무 쉽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보기를 읽고 윗글을 감상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국어 문제가 쉬웠다. 언제부터 문제가 심해졌냐면 2016년도부터 지랄 맞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니네 비문학 길이가 그 말도 안 되는 비문학 길이가 시작됐던 게 16년도 그때부터예요.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권력 여러 가지 권력들이 일제 나왔고, 그 다음에 정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력자들 나왔고, 결국에 나쁜 놈들 저 윗대가리들 나쁜 놈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린다.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에 나락에 빠지지 않는 지금 저항적인 주체의 모습을 형성하는다 했어요. 대명천재 이럴 수는 없는 게다. 저항적이죠. 작가는 공동체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서술자의 나의 이야기를 참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 관찰자 시점을 이렇게 준 이유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얘네들 진짜 나쁜 놈이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독자들에게.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서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이.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계속 여기 한번 공감하죠. 여기서 보셔도 놀랍다는 듯이 이런 거 공감을 담아낸 것 이거 그냥 보기에도 써져 있고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증언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뭐 문제 없죠. 건우의 섬 얘기에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들어가 있었고요. 건우의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의 원천 바뀌었죠? 건우의 할아버지와 윤춘삼 이야기가 건우의 책의 원천이 된 거지. 어떻게 건우의 책이 원천 삼아서 지금 할아버지랑 윤춘삼 씨가 구라치고 있다는 얘기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하여튼 건우가 문제네요. 넘어가시면요. 자, 5번에는 A예요. 각골 통한,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는 통한 뭐 이런 거. 넘어가시면 음악이에요. 음악 지문이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엮여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수학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것도 몇 년도냐? 이게 17학년도네요.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했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일단 전제를 처음에 깔아주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뭐만 음악이라고 밑에서 얘기할 거야? 아름다운 소리만 이야기할 거라고. 바르는, 고르는 뭐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특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겠죠. 왜 그런지 궁금해하셔라. 이 중에 전자를 고르는 후자를 시끄러운 음이라고 한다. 아, 뭐를 들으면은 아름다운 소리라고 한다고? 고른 음을 들어야지 아름다운 소리라고 한다고. 후자를 시끄러운 음이라고 하고,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가진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시끄러운 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고른 음이래요. 음악에서의 음은 그냥 고른 음이래요. 그러면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맞냐 유찬아? 상식? 상식. 그러면 짧으면 짧을수록 뭘 낮아져?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지지.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음이잖아.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파장에 이렇게 압축돼 있다는 얘기잖아. 저거 씨 어떡하지? 강호보다 모르는 거 방금 같은데. 진동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얘기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여기 그냥 써져 있어요. 됐죠? 그냥 써져 있죠. 고른 음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대. 그래서 얘들아 애초에 사인파일 수밖에 없어.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사인파를 단순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순음은 사인파고,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위랑 아래 폭이 커질수록 시끄럽다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요.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러한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띵 누르면 하나의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진동수 커지면 높이도 높아지는 거네. 그래서 기본음 얘기가 이제 나올 거죠.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는데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거를 기본음이라고 한대요. 진동수가 작다라는 얘기는 이 복합음 중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기본음으로 가지긴다는 거겠네.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거를 기본음, 말을 바꾸면 복합음 중에 높이가 제일 낮은 걸 기본음으로 찍겠다라는 얘기네요. 귀는 복합음의 속의 부분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냥 복합음을 기본음으로 그냥 치환해가지고 다 계산 때리겠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기본음만 머릿속에 받고 있으면 되죠. 넘어가시면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한 색깔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인 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냥 적당히 잘 알아서 독특하게 결정이 되나봐요. 현악기와 강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진동음의 기본수에 어떻게 발생한다고? 정수배라는 건 곱하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의 부분들은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겠네. 불규칙하고, 불규칙. 그러니까 시끄럽게 들리는 거지. 불규칙하니까, 고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래서 시끄럽게 들리는구나. 여기서 체크하고 밑으로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반면에 시끄러운 음의 소리는 스펙트럼의 막대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배 곱한 거잖아요. 정수배니까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겠죠? 곱하기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너무 쉽네요. 넘어가서요. 그래서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서 울릴 때 음의 어울림 협화도. 협화도는 그냥 어울리는 정도인가 보다. 니네들 화음 얘기하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싹 들었어야 돼. 음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근데 우리 음은 원래 악기의 음은 복합음으로 되어 있는데 복합음 이제 생각할 필요 없지? 복합음은 생각할 필요 없고 복합음 말고 뭐 생각하면 돼 이제? 기본음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기본음은 진동수가 제일 낮은 거를 한다고. 진동수가 낮다는 얘기는 복합음 중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간격을 말하면 높은 음의 진동수를 낮은 음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당연히 분자가 더 큰 게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되나봐요. 제가 근데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도 못 다녀봐서 잘 몰라요 이런 거. 안 다녔어요.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도와 미 사이처럼 장삼도의 음정은 4분의 5고 도와 솔처럼 완전 5도 음정은 2분의 3이래. 그래도 도레미파 솔 정도는 안다고 나도. 그러면 도랑 미 사이의 간격이 더 좁고 도와 솔 사이의 간격이 더 넓네. 뭐 요 정도는 안다고. 그래서 장삼도는 도랑 미였고 이거는 도랑 솔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도랑 미가 도 솔보다 좁은 음정이다. 이제 이해됐네. 간격이 더 좁잖아요. 건반의 간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그러면 이 나눈 값이 어떻게 될수록 안 어울리는 거야? 나눈 값이 작을수록 안 어울리는 거네. 그러면 도레는 더럽게 안 어울리는 걸 거고 도부터 다음 옥타브 도는 잘 어울리겠지. 그래서 나눈 값이 작을수록 안 어울려요. 값이 작을수록 안 어울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가령 음정이 1분의 2인 옥타브니까 나누시면은 옥타브는 뭔지 알잖아요. 니네 옥타브 올려서 맨날 남자애들 노래 부를 거 아니야. 뭐 넌 몇 옥까지 올라가냐? 이지랄 맨날 할 거 아니야. 항상 맨날 6개 올려서 불러. 그치, 6개 올려서 부르는 게 기본 값이잖아 남자애들은. 그럼 옥타브 올리면은 도에서 한 옥타브 위로 가니까 그냥 나누면은 2에서 1 나누는 거잖아. 아니지, 1에서 2 나누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제일 클 거고요. 점점 작아질 거고요. 협화도가 작아진다는 거서 나눈 값이 그냥 작을수록 안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뭐라고 부른다? 협화음정이라고 하고요. 잘 어울리면 협화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특정한 주장을 해요. 값이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면은 차를리노 씨가 가장 아름다운 음이라고 했나봐요.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서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건 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냥 화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구성된 형태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조직적으로 연결시키고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시간의 진행 속에서 연결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나 보다. 19세기 음악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적인 거에다가 좀 집중을 했나 봐. 그래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형식 그 자체가 음악인 것이고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내가 문학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였잖아. 불러일으키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특정한 음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치를
감정에서 찾아버리면 노래를 듣고 슬프면은 그거 나쁜 노래 돼버리잖아. 노래를 듣고 기쁘면 좋은 노래 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게 좋은 가치가 있는 음악이지 그걸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가치를 파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이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치가 없는 음악은 아니라고. 뻔한 얘기잖아요. 넘어가셔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드리는 팁인데요.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대를 줄 거란 말이야. 니네 이거 외울 거야? 문제 풀 때? 이거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서 밑에서 찾아도 올라와. 이거 언제 외우고 자빠졌어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어. 리듬, 가락, 화성, 샘열이 음색이 있는데 리듬은 뭐다?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지속시간을 갖는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시간 흐름이고 그 다음에 화성은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거고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샘여림은 음악에서 샘여림은 세다 열이다잖아. 크고 작은 소리의 색이다. 그래서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내는 아까 전에 음색은 뭐라 그랬어요? 독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좀 다른 거 구별할 수 있는 거. 네, 다녀오세요. 이건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는 자주 등장하는 소리의 주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주제를 뭘로 표현한다고? 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락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주제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 등장, 반복, 변형, 가락, 그걸 주제라고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제로 만들어. 그러면 그 주제는 뭘로 표현해? 가락으로 표현해. 그럼 끝. 그래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음악에서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쉼표나 진행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조성음악에서는 리듬은 쉼표나 음표로 나타나고 조성의 음계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대요.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더럽게 긴데 이거 뭐 지금 한 문단별로 그냥 다 딴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문제 하나만 풀어지기면 나머지 건 아무 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도 봅시다. 이제 문제를 빨리 들어가서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감상에 영향 미치는 거 나온 적 없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나오는 영향은 없어요. 뭐 잘 들리는 놈은 뭐 더 감상이 잘 되고 덜 들리는 놈은 안 되고 청각에 뭐 세포가 뭐 어디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파수 때가 안 들리고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없단 말이야. 자,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뭐가 없니? 미적 본성에 대한 탐색이 없어. 미적 본성에 대한 탐색이 없어. 이거 과학과 음악적 탐색을 서로 비교했니? 비교한 적도 없다.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소리를 구분한 거는 맞단 말이야. 그래서 타악기 거는 시끄럽고 뭐 현악기, 관악기 거는 고르고 바르고 뭐 좋다 했는데 형식이 없어. 뭐 이거는 바로크 음악이고 이거는 무슨 음악이고 이런 거 뭐 발라드고 도로또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의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왜 아름다울까? 이거는 파장대에 따라서 또 아름다움, 주기성을 가지면 좀 더 잘 들리고 예쁘게 들리나 보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4번이고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 그러면 이게 없단 말이다. 이게 없단 말이다. 이게 없어요. 자, 7번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뭐가 틀려요? 이거 답이 그냥 1번 탁 나오는데
리듬은 음높이랑 관련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안 되네. 끝났네. 나머지 거 다 맞는 말이라서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8번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까 전에 그 주파수 나온 거 있었지? 110부터 있던 거. 자, 심벌즈는 타악기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가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약 550이야, 가장 낮은 110이야. 가장 낮은 110으로 했어야지. 그림에서 표현된 소리의 부분은 좀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보시면은 110이 제일 높네요. 세기가 진폭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너무 쉽네요. 끝났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기의 변화가 아니라 한 번 이거 탁 눌렀을 때 들리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경과가 안 되고요. 여기 안 되는 거 맞고요. 220에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없어져 버리면은 이거 아예 성격이 바뀌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정수배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거 정수배에서 하나가 빠져버리잖아. 음색 변화입니다. 이거는. 복합음의 구조가 음색이기 때문이에요. 자, 9번에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설명. A가 주파수 때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 거기 얘기하는 거고요. 바이올린입니다. 현악기예요. 일단 고른음을 연주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최저진동수의 정수배로 가면은 되는 거죠. 자,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그래서 4개의 최저진동수들이 지금 적혀 있나 봐. 복합음에서의 최저진동수가 440, 550 그러면은 뭐 도레미파솔로 하시든가 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P와 Q의 음정은 장삼도이다. 장삼도는 아까 전에 4분의 5 나왔으면 되는데 44분의 55 나오잖아요. 44분의 55 나오잖아요. 440분의 55 그러면은 대충 비슷하게 4분의 5 나오죠. 됐고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장삼도. 자, 그래서 P와 Q 사이의 음정은 P와 Q 사이의 음정은 몇이에요? 44분의 55고요. 55분의 66이네요. 그러면 값이 뭐가 더 커요? P와 Q 사이의 음정의 값이 더 큰데요? 그러면 답이 2번이네요. 자, 뭐 P와 S 사이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게 있는데, 자, 뭐가 같나요? 음이 같습니다. 얘네들은 정수배 띄면 되잖아요. 곱하기 2 하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그래서 나눈 값이 크면 잘 어울려요. 나눠보시면 더 큽니다. 그래서 잘 어울려요. 자, 빨리 갑시다. 이거 뭐냐? 이거 건우가 왜 또 나와? 건우 그만 나와. 윤석열 윤성격이 왜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윤노인 거. 윤노인 보고 윤석열이라고. 박정희는 미친 거 아니야? 박노인 보고 박정희라고 한 거야? 이건 일부 공개해야 되겠다. 못 쓰겠다 오늘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뱉자 이제. 자,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나간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갯그늘이나 바위 옆에 무연히 앉아서 우연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은 썰물을 조개나 킬뿐 한가하다. 섬마을 같네. 어촌 마을 같네요. 사흘째 되던 날 윤노인은 아무래도 뭔가 수상쩍어서 박노인을 찾아갔는데 박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던 집인데 지금 바닷가에서 노인들은 계속 못해서 그냥 아들들 이제 고기잡이 나간 아들들 이렇게 보고 있을 거고요. 여자들은 조개나 캐고 이제 노인네들이 애새끼들 데리고서 놀고 있을 것이고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는데 물가로 막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에 뭐 대충 앉아가지고 윤노인이 먼저 입을 때인데 저 구름발 좀 보라니. 말투가 일단 남한 쪽이 아니면 남한 쪽에 강원도 쪽 아니면 무라니? 고라니가 아니라 왜 보라니가 하는 조용히 하세요. 보라니까 이거예요. 아, 좀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서 뻗어오고 있었다. 지금 구름이 무슨 색이래? 보라색이요. 보라색. 검정색. 아 보라니가 그래 보라색. 봐봐야. 저 구름발 좀 봐. 이거야. 일부러 저러는 거지? 네가 그러니까 동생도 너처럼 그럴 줄 알고 내가 뻑큐했는데 동생은 멀쩡하잖아. 자, 그래서 윤노인이 또 저 물빛 좀 봐. 지금 약간 뭐가 안 좋은가 봐. 바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박노인은 보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짐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변해진 거였다. 똥 매려운 거 아니고요. 난리가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이거 뭐 온다는 얘기냐? 쓰나미? 맞아. 원래 큰 너울이 먼저 온 뒤에 큰 파도가 덮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대체로 쓰나미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거 마을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미 알아요.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거 문제 심각해질 거라는 거. 이번에는 박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아마도 강원도 쪽인가 봐요. 고깃대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가려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고 왜 말이 없었을까? 자살. 아니야 이거 뭐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뭐 내가 여기서 더 떠들어봤자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미. 별 수 없어요 이미 갔는데 뭐.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이미 확신했어요. 올 것은 기었고 오고야 말았다. 밤이 되자 깜깜한 칠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으로는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고 마치 바다에 잠깐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흰 이빨로 묻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서 밤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동안 날이 새버렸고요. 그래서 밤 동안에 쓰나미가 덮쳐서 마을을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마을에서 높은 산 위에는 대체로 성황당 이런 게 있거든. 성황당이 뭔지 혹시 아니? 마을을 지켜주는 이게 뭐 약간 토속신앙 같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지어놓는 절간이라고 하면 뭐 빌고 기도하고 이런 거 오색천 걸어놓고 이러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샜고요. 날이 새자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낮아갔는데 이제 다시 날이 샌 뒤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날 밤 한 사람이 죽었다. 윤석열이었다. 그의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돌감닥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까지 들이밀자 윤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바깥까지 나오다가 왜 그랬는지 며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 이랬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이거 뒤에 어차피 시나리오로 바뀌어서 나와도 이거 뭐 얘 왜 이런지 몰라요. 대충 짐작하건데 뭐 이미 살 만큼 살았다. 뭐 자기 아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고 뭐 아들도 죽고 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네요.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바다는 언제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거리고 뭐 볕은 뜨거웠고요. 쓰나미 지나가고 나서 그냥 허망하게 그냥 평소와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의 모습. 이럴 때 뭐를 느끼냐 인간은. 아까 전에 윤노인과 박노인이 말없이 다시 돌아갔잖아. 아마 자연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두려울 거고 두려우면서도 언제 그랬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을 보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고등어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남자들은 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마을의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후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출어한 고기 잡으러 나간 많은 어선들이 행굴됐다는 기사를 읽어줬고요.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되었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다 어촌 마을 사람들일 테니까. 이틀이 지났고요. 울음도 지쳤어요. 울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마 죽었을라고. 이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안하는 애들은 바다로 나갔고요. 살아야만 했어요.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애들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로 간다. 해순이는 성부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러니까 꼬라지 보니까 아내 같고요. 남편 같은데
바다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해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이게 제주도인가? 모르겠네요. 해녀 같은데.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나른한 돛대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고 멸치처리건만 뿌리도 없었대요. 뿌리는 그물 방언이라고 하죠. 그물이라고 하네요. 뿌리막집은 집뚜껑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대로 빈벌 엄두를 내지 않았답니다. 갯마을. 자, 그래서 이거를 시나리오로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되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이거 애초에 지금 소설 부분 실려있는 게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상황 묘사가 엄청 매섭게 들어가 있는 것 정도밖에 없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대사 몇 줄 없고요. 전부 다 상황 묘사입니다. 그래서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이고요. 윤노인과 막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 할 때 모든 단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을충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과거 얘기하고 있네. 용왕님이 노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노인들도 더 얘기를 안 했지. 아무 여부가 없지.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아무도 심상치가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세진다. 노목, 성황당 뒤에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되게 흔들리고 있고요. 바위. 지금 짧은 씬들을 탁탁탁탁탁탁 보여주면서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네. 바위, 파도가 부딪히고 축항은 파도가 축항을 뒤엎듯이 확 치고 올라오고요. 몽타주.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성주고 친구들은 그 아름이 나오는 거 윤니와 치의 두근두근. 치친가? 윤리같이. 그냥 조로증 걸린 선천적 조로증 걸린 애 나오는 거. 좋지. 그래서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보면은 몽타주가 무슨 뜻이었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촬영한 걸 한 장면에 붙여서 보여주면 그게 몽타주였단 말이야. 지금 공간이 다 달라. 다 다른 거를 붙여서 한 화면에다가 촥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을 쪼갰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쪼개놨겠지? 대체로 이렇게 잘 쪼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번쩍이는 번개에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들판,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 나무 어쩌고 불이 붙고요. 벼락 떨어지면서 불 붙고요. 쏟아지는 비 몰아치는 바람. 돌각담으로 된 골목길을 해순이가 달리고 있고 튀나봐요. 숨은 하늘에 치닫고 옷은 비에 젖어 나시나 다름이 없고요. 넘어지며 달린다. 번개, 천둥, 성황당.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 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왜 원망하고 있을까? 이거 마을 사람들이 못 돌아올 거라는 거 당연히 알겠지.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데 못 돌아올 걸 당연히 알겠지. 선황님, 그러니까 선왕님이에요.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하고요. 잠시 후 수님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하늘, 먹장 같은 구름에 뒤감겨 검고요. 그냥 쭉쭉쭉쭉 계속. 자, 여기 추가된 장면, 밤바다 장면이 나와 있어요. 바다에 선원들이 싸우고 있고요. 성부의 얼굴 처절하고 막 소리치는데 잘 안 들리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막 안에서 구르고 넘어지고 하다가 선미의 키를 잡으면 성철이가 악물고요. 꼬라지를 보니까 형제 같아. 아홉 남매인가봐. 그래서 분주한 선원들의 모습, 더욱더 거센 파도, 흔들리는 뱃사람들, 바닥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판에 배가 촥 올랐다가 그냥 엎어지고 끝났어요. 죽은 거겠죠? 성황당, 해순이와 수님이 이외에도 몇몇 아낙들이 더 모여들었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막 절을 해요. 윤노인의 집 앞 밤비인데 윤노인이 나온다. 야, 수님이는 이미 지금 어디가 있냐? 신 25 이전에 성황당에 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여기 다시 윤노인의 집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과거라는 거. 얘가 지금 얘 이미 어디 와 있어야 돼? 성황당에 와 있어야 되는데 신 26이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수님이가 이제 윤노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아니 경상도 간대요. 막 퍼뜩 다녀옵니다.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게요. 아니다. 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간다. 그다음에 축항 파도가 몰아치는 축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오고요. 윤노인이 파도에 빨려서 축항으로 떨어집니다. 윤노인은 사망했어요. 잠깐 허우적거리는 듯 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성황당 뭐 계속 거세지는 비바람이고요. 바지가 탁 꺾어져요.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을 다 박살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성황당의 나무 성황당이 뭐니? 성황당 뜻을 알면 좋은데 마을을 지켜주는 신당 같은 존재거든. 마을을 지켜주는 신당 같은 신성한 나무에 걸어놓은 게 이제 성황나무라고 하는데 그거의 나무가 꺾여졌으면 마을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바다 됐는데 그냥 잔잔하고 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바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제가 그래서 기억을 읽어드릴게요. 기억이 어딨냐면 소설 부분 가 부분의 그들의 경험입니다. 윤노인과 박노인의 경험이에요. 이거 왜 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애초에 찾아온 겁니다.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음을 알고서 박노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자연현상을 지각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요. 지금 바다의 상황을 보니까 아 우리 이거 옛날에도 이랬었던 것 같아. 을충년에도 난리 아니었는데 다 이건 대처방안 나온 게 없고요.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들어 맞았습니다. 두 노인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자기 자식들 죽어가는데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왜 그냥 돌아갔는데요? 하면은 그 자연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체념한 겁니다. 자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신 21에서 해순이가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준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맞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찜찜함이 남아. 그러면 속어법을 써야 된단 말이지. 남은 선지 다 봐야 돼요. 일단 세모 쳐놓고 틀린 말은 아니니까. 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자 당목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올라온 거야 높은 곳으로. 그 다음에 수님이의 등장은 해순이 선왕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췄어요. 그냥 수님이가 올라오든가 말든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해순이와 수님이는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안악가에 아줌마들끼리 싸운 적 없고요. 수님이는 윤노인이 지금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수님이가 윤노인이 수님이 찾으러 갔다 이런 얘기인데 안 돼요 이러면. 그래서 1번 맞네 이렇게 가시는 게 나았을 겁니다. 자 12번 문제 빠르게 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님들이 안 올라가셔도 되게 읽어드릴게요. 자 A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이게 A 부분이고요. 신 14에서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그래서 선지를 그냥 보셔도 되고 이거 그냥 뭐 본인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나에 올라가서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에 해당하는 신 14가 어떻게 나와 있냐? 노인들의 대화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이거 왜 될까?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되는 얘기지 왜 시나리오로 바꿨으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이 자신의 심리를 입으로 뱉어야 된다고. 당연히 되는 얘기고. 그래서 1번 선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라는 대사로 바꿔서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 문제 없죠. 자 B는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입니다. 바다의 아우성 비유적인 표현 됐죠? 비유적인 표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야 얘들아 시나리오로 바꿨으면 이거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거잖아. 당연히 시각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는 문제 없는 얘기죠. 시각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다. 자, 그 다음에 C. 마을 사람들은 당집으로 모여들었다가 C고요. 신 22에서는 수님이와 해순이가 등장해서 선왕당에서 빌고 있는 거고요. 신 25에서는 기타 안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성황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 수가 다른 장면. 그래서 신 22에선 둘만 있었는데 신 25에선 기타 안악들이 추가됐단 말이지. 문제 없습니다. 다른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 D.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입니다.
끝났네요. 뭐 마을 사람들 이거 여기 때문에 그냥 틀린 거잖아 지금. 마을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 무너진 적 없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 마을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면 되지. 이렇게 해서 8회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금요일에 9회차 하시면 되겠네요.